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수사국입니다. 1996년부터 2000년까지 중국 지린성 유아연은 한 연쇄 범죄자의 그림자에 휩싸였습니다. 이 범죄자는 매우 잔인한 방식으로 주로 외모가 뛰어난 여성들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으며 그의 범행 수법은 처음에는 엉덩이를 찌르는 형태로 시작하여 점차 잔혹해졌습니다. 이러한 연속적인 공포의 공격 속에서 총 24명의 무고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었고 유아연 전체가 극심한 공포와 불안에 휩싸이게 되었습니다. 1996년 2월 1일 저녁 8시 여성 노동자 샤오르와 샤오왕은 작업장에서 나와 20m 정도 떨어진 공중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두 사람은 웃고 떠들며 각자의 칸에 들어갔고 막 쪼그려 앉으려던 순간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나타나 두 사람의 엉덩이를 한 차례씩 찔렀습니다. 깜짝 놀라 두 여성이 크게 소리치자 그 검은 그림자는 빠르게 여성 화장실을 벗어나 사라졌습니다. 비명을 들은 다른 노동자들이 급히 달려나와 샤오루와 샤오왕을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현지 공안국 경찰도 현장에 도착했지만 공중 화장실에 불이 없어 매우 어두웠고 두 사람 모두 범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은 화장실을 조사한 끝에 남성 고무신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발자국 크기를 토대로 추정한 결과 범인의 키는 약 170cm 정도일 것으로 보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보복성 범죄일 가능성을 제기하며 두 여성과 갈등이 있었던 남성을 용의자로 추정했지만 며칠간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사건은 아무런 진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2월 22일부터 3월 24일 사이에 비슷한 사건이 4건 더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모두 밤에 피해자를 뒤따랐으며 예쁜 여성을 골라 엉덩이만 찔렀습니다. 연이어 5건의 사건이 발생하자 작았던 유아연은 발칵 뒤집혔고 온 마을이 공포와 불안에 휩싸였습니다. 범인은 조명이 약한 구역을 골라 범행을 저지른 후 기습적으로 공격한 뒤 현장을 빠르게 벗어났습니다. 경찰이 순찰을 강화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성과는 없었습니다. 3월 말부터 5월까지 유아연 주민들을 공포에 떨게 했던 여성 엉덩이 찌르기 사건이 갑자기 멈추었고 더 이상 새로운 피해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주민들과 경찰은 한숨 돌리며 불안한 나날들이 마침내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일상으로 돌아가려던 그때 범인의 행위는 갑자기 더욱 잔인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변했습니다. 1996년 5월 24일 저녁 유아진에 사는 장 씨는 집에서 혼자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원래 그녀는 밤마다 이웃집에 가서 카드 놀이를 하곤 했지만 연쇄 사건이 발생한 이후로는 밤에 외출하는 것을 두려워하게 되었습니다. 새벽 12시 고요한 밤의 정적을 가르는 비명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장 씨는 다리에 극심한 고통을 느끼며 잠에서 깼고 놀랍게도 한 남자가 칼을 들고 침대 앞에 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극도의 공포 속에서 장 씨는 크게 비명을 질렀지만 남자는 매우 침착해 보였습니다. 그는 장 씨를 강하게 밀어내고 나서 그녀의 엉덩이를 연속으로 2번 더 찔렀습니다. 장 씨는 자신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했으나 남자는 더 이상 그녀를 해치지 않고 천천히 몸을 돌려 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떠나기 전에 그는 악랄한 목소리로 장 씨를 위협하며 소리를 지르면 다시 돌아와 해치겠다고 말했습니다. 극도로 두려웠던 장 씨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고 그저 몸을 떨며 상처를 처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난 후에야 그녀는 용기를 내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이미 부상을 당했는데 허벅지와 엉덩이의 상처는 뼈가 보일 정도로 깊었지만 다행히 대동맥에는 손상이 없었습니다. 장 씨는 이 일련의 사건에서 범인의 목소리를 들은 유일한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포의 공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불과 몇십 분 뒤 같은 마을에 사는 셰 씨가 잠을 자던 중 더 끔찍한 공격을 당했습니다. 이번에 범인은 허벅지나 엉덩이를 찌르는 대신 극도로 잔인하게도 그녀의 하체를 노렸습니다. 극심한 고통에 그녀는 그 자리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급히 병원으로 이송된 후 의사들은 그녀의 상처가 매우 심각하며 복잡한 재건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경찰력이 강화된 상황에서도 범인은 여전히 기회를 찾아 주민들의 집에 몰래 침입해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마을 전체가 극도의 불안에 휩싸였고 그의 폭행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996년 6월 17일 새벽 5시경 한 남자가 몰래 담을 넘어 류 씨의 집마당에 침입했습니다. 이 범인은 이 집의 일상생활을 매우 잘 알고 있는 듯해 보였으며
남편이 이때 외지에서 일하고 있는 집에는 류씨와 두 딸만 있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두르지 않고 침착하게 어머니와 두 딸에게 잔혹한 공격을 가했고 피해 부위는 여전히 하체, 엉덩이, 그리고 허벅지에 집중되었습니다. 사건 이후 충격에 빠진 세 모녀는 범인이 집에 들어왔을 때 매우 침착했고 아무런 소리를 내지 않으며 날카로운 흉기로 위협했다고 회상했습니다. 범행 내내 범인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오직 세 모녀의 공포와 고통만이 밤하늘에 울려 퍼졌습니다. 범인의 활동 범위가 점차 넓어지면서 그의 범행 수법은 더욱 숙련되고 잔인해졌으며 각 현장에는 그의 잔혹함이 기록되었으나 그를 추적할 만한 뚜렷한 흔적은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불과 4개월 동안 유아현에서는 13건의 여성 대상 폭력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빈도는 이 평온했던 마을에서 전례가 없는 일이었고 다시 한번 전 지역이 극도의 공포에 빠졌습니다. 유아현 경찰은 대규모 경찰력을 동원해 전 지역과 주변 마을을 대상으로 24시간 끊임없이 철저한 통제를 실시했습니다. 또한 주민들에게 밤에 휴식을 취하기 전에 반드시 문과 창문을 잘 잠그고 외부 사람에게 쉽게 문을 열어주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아마도 경찰의 철저한 통제와 주민들의 경계심이 높아진 덕분인지 그 후 3개월 동안은 비슷한 공격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유아현 경찰은 이 사건들이 여러 명이 나누어 범행을 저지른 결과일 수도 있다고 판단했으나 3개월 후 경찰과 주민들이 점차 방심하기 시작할 무렵 공격 사건은 다시 한번 더욱 잔인하게 발생했습니다. 1996년 9월 27일 야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고샤오체는 집안이 더워서 부엌 근처에 창문을 열어두었습니다. 밤 11시 30분쯤 고샤오체는 불을 끄고 잠자리에 들었고 그때만 해도 그녀는 검은 그림자가 이미 집 안으로 몰래 들어와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새벽 1시 이웃집 장 아주머니는 고샤오첸의 집에서 개가 심하게 짖는 소리를 듣고 이상하게 여겨 문을 두드렸습니다. 하지만 대문은 잠겨있지 않았습니다. 마당으로 들어가자 묶여있던 개가 집안을 향해 사납게 짖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얌전하고 온순했던 개가 왜 이렇게 심하게 짖는지 의아하게 생각한 장 아주머니는 의문을 품은 채 안쪽 방으로 걸어갔습니다. 장 아주머니가 안방문을 열자마자 눈앞의 광경에 놀라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젊고 아름다운 고샤오첸이 피로 물든 침상 위에 누워 있었고 그녀의 가슴과 하체의 여성 생식기관은 잘려나간 상태였습니다. 현장은 너무도 잔혹해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장 아주머니는 평생 이런 끔찍한 장면을 본 적이 없었고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습니다. 장 아주머니의 남편이 그녀를 찾아다니다가 기절해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장 아주머니는 큰 충격을 받아 정신 이상에 이를 뻔했고 간헐적으로 병원에 입원하며 1년 만에 겨우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범인의 범행이 더욱 잔인해짐에 따라 이 일련의 사건은 통화시 공안국에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사건 수사 권한은 곧바로 유아현에서 시공안국으로 이관되었고 시공안국은 즉시 추가 경찰 인력을 투입해 범인의 단서를 철저히 추적했습니다. 그 후 유아현은 고도의 경계지역이 되었으며 사복 경찰들이 거리에서 순찰을 돌았습니다. 주민들은 범인이 틈을 타 집에 침입할까 두려워 창문을 함부로 열지 못할 정도로 공포에 떨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유아현 주민들은 서서히 그 두려웠던 시절을 잊어갔고 마을은 다시 평온을 되찾는 듯 했습니다. 그러나 그 평온함은 깨지기 쉬운 것이었고 예상대로 2년 후 공포의 그림자는 다시금 상향진을 뒤덮었습니다. 1997년 4월 어느 날 밤 청릉주한 부부는 집에서 장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정전이 되었지만 부부는 놀라지 않고 촛불을 켜서 일을 계속했는데 문 밖에 숨어있던 범인은 당황했습니다. 그의 계획은 부부가 잠들면 범행을 저지르는 것이었는데 첫 단계부터 틀어졌기 때문입니다. 문 밖에서 소리가 나자 청릉주한의 남편은 경계하며 누구야? 뭐 하는 거야? 라고 외쳤습니다. 범인은 자신이 발각되었음을 깨닫고 즉시 현장을 떠났습니다. 청씨 부부는 1년 전 발생한 일련의 주택 침입 사건을 떠올리며 급히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범인은 청릉주안의 여동생인 청부의 집으로 갔고 그곳에서 부부가 이미 잠들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는 미리 준비한 사다리를 이용해 집 안으로 들어갔고 조용히 침대로 다가가 청부의 남편 목을 한 번에 가격했습니다. 소리에 놀라 깨어난 청부는 충격에 빠져 밖으로 도망치려 했지만
범인에게 따라잡혀 결국 한 방에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범인은 빨간 오토바이를 타고 마을 밖으로 도주했고 마을 입구에서 멀리 경찰차가 보이자 재빨리 방향을 틀어 작은 길로 도망쳤습니다. 경찰은 본 마을 사람이 원한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해 마을을 포위했지만 이 잘못된 결정으로 범인은 운 좋게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범인은 잔혹한 범행의 쾌감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바로 숨어들지 않고 곧장 마을로 나가 새로운 희생자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날 밤 범인은 상향진과 그 주변에서 연이어 3번이나 범행을 저질렀고 그 결과 2명이 목숨을 잃고 1명이 부상을 당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잇따른 유아연의 심각한 사건에 대해 통화시와 지린성 정부는 강한 분노를 표하며 비용을 불문하고 범인을 반드시 체포하라는 엄명을 내렸습니다. 아울러 어떤 직무태만도 엄중한 징계를 받을 것이라는 경고를 내렸습니다. 즉시 유아연에는 순찰경찰과 민간방범대가 곳곳에 배치되었고 통화시에서도 추가로 경찰을 파견해 지원했습니다. 이 사건을 담당한 전담 수사팀에 투입된 경찰력만 해도 200명이 넘었습니다. 범인은 상황의 긴박함을 눈치채고 한동안 유아연에서 범행을 멈추고 다른 지역으로 도피하기 시작했습니다. 1997년 6월 20일 새벽 우호이연이 밤에 일어나 보니 한 범인이 도마뱀처럼 창문을 너무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도둑이야 라고 외쳤고 범인은 깜짝 놀라 도망쳤습니다. 하지만 범인은 그만두지 않고 거리를 배회한 후 우호이연의 이웃인 캉씨의 집을 새로운 범행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과정에서 소리를 내어 캉씨가 잠에서 깼습니다. 이어진 혼란 속에서 캉씨는 비록 크게 찔리고 한쪽 눈을 잃었지만 용감하게 범인과 맞서 싸우며 크게 소리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결국 범인은 현장에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캉씨의 용감한 행동은 사건의 중요한 돌파구를 가져왔습니다. 싸움 도중 캉씨는 범인이 사용한 범행 도구를 빼앗았기 때문입니다. 그 도구는 대형 톱을 개조한 날카로운 도구로 그 손잡이에 범인의 지문이 뚜렷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지금까지 얻은 가장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유아연 경찰은 현장에서 채취한 지문을 전과자 지문 데이터베이스와 대조했지만 일치하는 지문은 없었습니다. 이는 범인이 지역 주민이 아니거나 범죄 기록이 없는 사람임을 시사했습니다. 3일 후인 6월 24일 새벽 범인은 다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신빈진 승리가에 있는 우하오광의 집에 침입한 것입니다. 부부는 농사일로 피곤해 일찍 잠자리에 들었고 범인은 그 틈을 타 창문을 넘어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남편을 잔인하게 공격했으며 아내가 도망치려다 붙잡히자 더욱 끔찍한 폭력을 했고 범인은 그녀의 가슴을 잘라 가져갔습니다. 사건의 잔혹성에 신빈영 공안국은 이 사건을 최우선 수사 사건으로 지정했고 주민들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일어났으며 유아연은 다시 한번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시간은 어느덧 1년이 흘렀고 범인은 겨울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는 녹슨 흉기를 갈고 밤이 찾아오자 다시 한번 잔혹한 길을 걸으며 끔찍한 범죄 행각을 이어갔습니다. 1999년 5월 31일부터 1999년 10월 말까지 범인은 총 12명의 사망자와 17명의 부상자를 남겼습니다. 그의 범행 수법은 잔인했고 여러 여성들을 대상으로 모욕과 같은 폭행을 저질렀습니다. 이는 중국 건국 이후 유례없는 흉악한 연쇄살인 및 상해 사건으로 기록되었습니다. 범인의 활동 범위는 비교적 한정되었으며 현지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었습니다. 여러 사건 현장에서 그는 장시간 머물렀던 것으로도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지 경찰의 기술적 역량 부족과 일부 경찰관들의 책임감 결여로 인해 사건은 지지부진해졌고 겨우 2개의 지문만 채취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이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자 공안부는 이 사건을 2000년 3호 대형 사건으로 지정했고 전력을 다해 수사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공안부가 개입하면서 전담 수사팀의 경찰 인력이 400여 명으로 확충되었습니다. 여러 형사수사 전문가들도 유아연에 파견되어 수사를 지원했으며 이 사건을 전형적인 성도착 범죄로 일치된 견해를 내놓았습니다. 이 일련의 극도로 잔혹한 사건들에서 범인은 피해자들에게 극단적인 폭력을 행사했지만 사망한 20여 명의 여성들은 모두 성폭행이나 성추행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전형적인 연쇄 성범죄 사건에서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범인이 성폭행을 하지 않은 이유가 단순히 의도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어떤 이유로 성 기능을 상실했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같은 신체적 장애가 범인이 여성에 대해 깊은 증오를 품고 이러한 방식으로 공격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되었을 수 있다고 결론지었습니다. 2000년 8월 24일 신비년에서 리원리는 강에서 수영을 하던 중 멀지 않은 곳에서 마른 체구의 외모가 흉측한 남자가 날카로운 흉기를 들고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리원리는 즉시 남편에게 빨리 와 라고 외쳤고 땅에 놓여있던 농기구를 집어들어 그 남자의 머리를 힘껏 내리쳤습니다. 키도 크고 덩치가 큰 리원리는 전혀 물러서지 않았고 이 모습에 범인은 크게 당황했습니다. 자신이 싸움에서 이길 수 없을 것 같자 그는 급히 오토바이를 타고 도망쳤고 이후 리원리와 남편은 함께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리원리가 묘사한 범인의 모습은 매우 흉측한 외모를 가진 남자로 얼굴 생김새가 말과 비슷하고 눈이 크고 코는 작은 것이 특히 이상하게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무심코 제공한 이 단서는 공항부가 종합한 목격자들의 진술과 매우 일치했습니다. 못생긴 외모와 긴 얼굴이라는 두 가지 정보는 여러 피해자들의 묘사에도 공통적으로 등장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경찰은 범인의 몽타주를 제작하여 각 사건 현장에 배포했습니다. 경찰의 협조수배 통보가 빠르게 유아현 전역으로 퍼졌고 통보에 포함된 몽타주는 현지 산림보호소장의 눈길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는 그 얼굴을 단번에 알아보았고 경찰에게 이 사람 우리 공장에 양홍진을 닮은 것 같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양홍진은 유아현 출신으로 산림장에서 20년간 일한 베테랑 벌목공이며 빨간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고 근무 시간이 비교적 자유로웠다는 점에서 의심받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양홍진의 집을 수색한 결과 그가 손도장을 찍은 채무 증서를 발견했고 이 증서에 찍힌 손도장이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붉은 지문과도 일치했습니다. 이는 양홍진이 연쇄 상해 사건의 유력한 용의자로 떠오른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 시점에서 양홍진은 경찰의 추적을 눈치채고 산림장으로 도망쳤습니다. 경찰과 수사관 1200여 명이 투입되었고 수만 명의 주민이 협력하여 산림장 외곽에 포위망을 형성한 후 숲속으로 들어가 수색 작업을 벌였습니다. 결국 2000년 11월 11일 양홍진은 체포되었으며 지린성과 랴오닝성을 충격에 빠뜨린 연쇄 상해 사건은 경찰의 끈질긴 노력 끝에 마침내 해결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양홍진을 이 끔찍한 범죄로 몰아넣은 것일까요? 1964년 8월 양홍진은 유아현 상양진의 평범한 노동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는 상양 임업장의 벌목공이었고 어머니는 가정주부였습니다. 집안 형편은 어렵지 않았지만 양홍진의 어린 시절은 외로웠습니다. 그는 키가 작고 왜소한 체격으로 또래들 사이에서 늘 눈에 띄었고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방학 때조차도 그는 밖에서 노는 것보다 집에 남아 숙제를 하는 것을 더 선호했습니다. 1978년 양홍진이 6학년일 때 성적이 갑자기 떨어졌습니다. 모두들 그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이후 상양촌의 한 노인이 그 내막을 밝혔습니다. 작년 7월 그는 여자 화장실을 훔쳐보는 것이 발각되었습니다. 몇 달 후 13살의 홍진은 처음으로 몰래 여자 화장실에 들어갔다가 두 남자에게 붙잡혀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들의 아내가 이전에 홍진에게 몰래 훔쳐보인 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남자는 양홍진의 가족에게 그가 또다시 그런 짓을 하면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홍진은 부모에게 심하게 꾸중을 들었고 행동을 어느 정도 자제하게 되었습니다. 1979년 양홍진의 집에 불행이 닥쳤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벌목 작업 중 심하게 다쳐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게 되었고 가정의 경제는 어려워졌습니다. 임업장에서 보상금을 받긴 했지만 홍진은 목공 기술을 배우고 아버지의 일을 이어받아야 했습니다. 그는 이 기술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빠르게 산림장의 대부분 업무를 습득했습니다. 동료들 사이에서 비록 말수가 적었지만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았고 여러 차례 모범 근로자로 뽑히기도 했습니다. 1986년 홍진은 부모의 주선으로 결혼했고 1년 후에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몇 년 후 그는 아내에게 실증을 느끼기 시작했고 술과 도박에 빠졌으며 친구들과 함께 성인 비디오를 시청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아내와의 부부관계에서 점점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아내가 울음을 터뜨릴 때까지 고통을 주어야 만족을 느꼈습니다. 1994년부터 홍진은 빈번하게 성매매를 시작했고
다른 여성들을 유혹하려고 했습니다. 그는 벌목일에 흥미를 잃고 식당을 운영하기 시작했으며 여성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오토바이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나 외모 문제로 인해 그는 어떤 여성도 유혹하는 데 성공하지 못했고 성매매를 통해 만족을 추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995년 3월 홍진은 한 가무장에서 젊은 여성 리씨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구애 끝에 리씨는 교제를 받아들였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아내에게 발각되어 그들의 관계는 중단되었고 홍진은 매우 화가 났습니다. 많은 돈을 썼지만 겨우 2번 잠자리를 했을 뿐이었으니 큰 손해를 봤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일은 그에게 분노를 불러일으켰고 여성에 대한 강한 증오를 갖게 되었습니다. 같은 해 그는 성매매 중 사기를 당해 3명의 여성에게 재산과 옷을 모두 빼앗겼으며 그들은 그의 외모를 조롱하며 모욕했습니다. 이 굴욕적인 사건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그의 증오를 더욱 깊게 만들었습니다. 12월 홍진은 성매매로 인해 성병에 걸렸고 이는 그의 결혼 생활에 더 큰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내는 그와 따로 잠을 자게 되었고 두 사람의 관계는 냉랭해졌습니다. 1995년 말 홍진은 아내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했지만 자신도 성병에 걸렸기 때문에 아내를 탓할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며 억지로 참아냈습니다. 1996년 1월 27일 홍진의 성병은 대부분 치료되었고 그는 비싼 돈을 주고 성매매 여성을 찾았지만 그 여성은 그의 외모와 성적인 능력을 비웃었습니다. 조롱을 당한 홍진은 분노로 가득 찼고 이것이 그를 무너뜨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여성들에게 복수하기 위해 날카로운 흉기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10일 후 그는 그 흉기를 들고 연쇄 범죄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체포된 후 그는 경찰에게 자신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었다며 체포되어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2001년 4월 18일 변태적인 살인자 양홍준의 사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이야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